안녕하세요. 대출 전문가 풀팩이라고 합니다. 전직 은행원이고요. 서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강남 3구와 용산 그리고 마용성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그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실 바라만 볼 수는 없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8 공급 대책이 나왔었는데요.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별로 기대감에 못 미친다. 저렇게 해서 진짜 공급이 될 거냐라고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거래량이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 쪽으로도 번져나간다.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도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사실 단기적으로 처방을 내리기에는 가장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세금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많은데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금감원장이나 금융위원이 이제 은행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유만 하더라도 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대책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극약 처방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이제 자세히 보면은요, 사실 전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예정된 대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정상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그런데 예정된 대로 도입하는 거는 비수도권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서 하나 더 발표가 나온 게 뭐냐면 수도권에서는 스트레스 DSR의 가산금리 비율을 원래 우리가 말했던 0.75%가 아니라 1.2%를 적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스트레스 DSR이 뭔지부터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스트레스 DSR은 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내가 4%의 금리를 받고 있다. 근데 대출 한도를 설정할 때 지금 1.2%로 적용한다라는 건 5.2%의 대출 금리를 가진다라고 생각하고 대출이 심사되어 나갈 때 대출 한도를 줄이는 목표로 설정되는 금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대출 한도를 낮추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라는 건 내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내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한 금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출 한도를 줄이면 결과적으로 갈아타게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내가 지금 한 몇 천만 원 모자라서 그 집을 사지도 못하고 갈아타지도 못하는 형국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2단계가 되면 신용대출, 즉 1금융권의 신용대출도 스트레스 DSR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바로 이 스트레스 DSR에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차주분들도 신용대출이 올 상반기에 알아봤을 때는 잘 나오던 것이 하반기에는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서 한도가 확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덧붙여서 은행권들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DSR을 계산하라는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실 우리 은행권에서 지금 DSR을 보지 않고 나가는 예외적인 대출이 있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게 전세자금 대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그런 소액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 자체를 실행할 때는 DSR을 보지 않고 다 나갔어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소득이 없는 주부라도 대출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이렇게 DSR을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둔 대출들에도 이제 DSR을 은행 자율적으로 봐라라고 하면 전세자금 대출에도 DSR이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은행 내부적으로. 그리고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에 있어서도 시행사 협약은행에서 재량껏 이제 하겠지만 도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은행별로 DSR을 보지 않는 예외적인 대출에도 도입을 하느냐 도입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같은 연봉의 차주를 하더라도 어떤 A은행에 가서는 대출이 나오고 B은행에 가면 안 나오고 이렇게 다 달라지는 그런 시장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각 은행별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규제를 냈는지를 보면, 원래 우리가 연말이 되면 대출이 안 나온다 이런 말들 좀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은행들은 보통 연초에 그 목표 실적이 있고 그 목표 실적을 따라서 연말이 되기 전에 다 그 목표 실적을 달성하려고 영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고 이제 은행원들도 이제 휴가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가 전까지 거의 대부분 적어도 90%, 80-90%는 채우고 이제 나머지 남은 가계 실적, 이제 부채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8월까지 거의 대부분의 은행이 목표 실적을 다 채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더 이제 대출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은행별로 대출의 문턱을 높여서 대출을 안 해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8월에 들어서 규제가 나오면서도 그랬지만 그 전에 은행들이 금리를 높이면서 이제 고객들의 문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대 나갔던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거의 다 4%대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아까 스트레스 DSR에서도 봤듯이 한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원래 같은 연봉에 차주를 하더라도 금리가 오름으로써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대출보다 더 적게 가져가는 건데,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국민은행은 뭐를 또 냈냐면 만기를 축소했어요. 우리가 DSR에서 영향을 주는 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소득, 금리, 그리고 대출 만기, 이렇게 3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왠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차주가 소득이 높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잘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출을 많이 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DSR에서는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DSR을 계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내 소득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 DSR 비율이 높아지고 40% 이상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데 그 비율이 높아져 버리면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금이 높아진다는 건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SR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라는 제도가 나오게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대출 만기는 만기를 길게 설정하면 설정할수록 이 대출자의 부담이 줄어들겠죠. 즉 같은 1억을 빌리는데 내일까지 갚아라는 거랑 또는 1년 뒤에 갚아, 아니야 50년 뒤까지만 갚으면 돼 하는 게 부담이 확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만기를 길게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왜냐? 부담이 낮아지니까 DSR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SR에서 이제 3가지 요소가 아까 소득, 금리, 만기였잖아요. 그러면 50년 만기로 가져가는 대출자가 40년 만기로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대출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50년 만기를 작년에 정부에서 이제 34세 미만의 청년층에게만 공급하고 다 중단해라. 그래서 최장 우리가 쓸 수 있었던 이제 거의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40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국민은행에서 연령 상관없이 50년도 안 되고 다 30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50년으로 해서 대출이 나갔던 한도보다 30년으로 나가는 한도가 확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스트레스 DSR에 적용하는 그 비율보다 더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좀 더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기를 줄이는 모습 자체가 대출 한도를 줄이는 강력한 규제라고도 보시면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대출 완화를 할 때 대출 만기를 길게 해주고 이것을 청년층에만 도입한 이유는 청년분들의 소득이 당연히 40대나 이런 분들보다 적기 때문에 소득에 있어서는 사실은 장래소득을 인정해주고 있었거든요. 즉 장래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연봉은 적으나 나중에 연봉이 더 높아질 것을 대비해서 훗날에 받는 연봉의 그것까지 합쳐서 지금 계산을 해줘서 소득을 높여서 대출이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50년 만기까지 열어줬다라는 건 DSR에서도 어느 정도 청년층에 한해서는 대출 받기 쉽게끔 이렇게 만들어준 거였는데, 갑자기 정부가 스탠스를 바꾸면서 스트레스 금리도 뭐 청년층 이런 거 없이 일괄 적용을 했죠. 그리고 원래 청년층만 쓸 수 있었던 50년 만기도 이제는 다 청년들도 30년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년층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이 대출 만기가 같이 30년으로 낮아버리니까 이 청년들이 사실은 이제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세 대출도 규제가 나왔다고 알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때까지는 국민은행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한은행에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우리은행에서도 그걸 받아들였고 지금 이제 다른 은행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의 80% 정도까지를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전세입자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무주택자 실거주를 위한 그런 대출이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이 1주택자한테도 최대 3억까지 나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한테만 1금융권 은행에서는 대출을 못 받게 그렇게 막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본인의 집 하나를 팔고 1주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권에서 1주택자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조건이 붙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주택자에게는 여전히 내가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스탠스고요. 두 번째 어떤 조건이 붙냐면 임대인이 변경될 때 받는 전세입자가 받는 전세자금 대출 중단하겠다. 이거는요 사실 여러분 갭 투자를 막겠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새로운 전세입자를 데리고 와서 그 갭을 통해서 매수를 할 때 그 전세입자 전세자금 대출을 안 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갭 투자가 굉장히 막히게 되는 거겠죠. 또 원래 임대인의 부채가 있었는데 전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서 그것을 상환하는 조건, 즉
기존에 있는 부채를 감액하거나 말소하는 조건으로 받는 전세금에 있는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붙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안 해주겠다. 이게 신한은행에서 시작했는데 우리은행에서도 그렇고 다른 은행으로도 지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 무주택자한테는 여전히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아닐 경우에는 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아직은 안 해당되는 은행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전세자금 대출 해주는 그 은행을 찾아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온라인 뱅크, 뭐 카카오뱅크나 K뱅크 이런 데도 좀 점점 빡세질까요? 네, 맞습니다. 이미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규제가 막 들어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1금융권 은행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 6대 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 은행도 포함이 되고 지방은행도 포함됩니다. 즉 땡땡 은행으로 끝나는 건 다 1금융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은행들은 다 금감원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중은행에서 대출 규제가 나오는 거를 이 인터넷 은행이나 지방은행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속도가 지금 조금 늦어요. 그래서 좀 발빠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중은행이 규제를 받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열려있는 인터넷 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달려가서 사실은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런 빈틈을 찾아서 되는 은행이 지방은행도 있고 그렇게 이제 인터넷 은행 중에 되는 은행도 있고 또 모 은행, 즉 1금융권 은행 중에 아직까지 규제가 퍼지지 않은 은행에 접수권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가 정말 대출 꿀팁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내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대출 규제까지 들어왔는데도 계속 거래량은 늘어나고 수도권 집값은 더 많이 폭발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 규제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근데 11월, 12월에는 지금부터 계약한 건들의 잔금건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 좀 주춤해지고 가격이 조금 하락해서 괜찮다 하면 원래의 스탠스대로 대출이 이제 연초에는 풀리니까 풀리는 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아야 돼라고 하면 빨리 접수를 하셔서 조건부 전세 대출 안 해주는 은행 말고 해주는 은행으로 가면 되는 거고 주택담보대출도 아직 비어있는 은행에 가서 받으시면 되는 거고 연초로 최대한은 대출을 이제 좀 잔금을 이제 늘리셔가지고 매도자랑 협의 후에 1금융권 은행으로 최대한 가져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긴 합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대출을 확 줄였던 적이 있는지 그때는 집값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가깝게 피부로 와닿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문정부 때는요 사실 굉장히 규제가 지금보다 심했잖아요. 그래서 2019년부터 차주별 DSR이 도입이 되면서 이게 약간 주춤하다가도 다시 반등하고 주춤하다가 반등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그때는요 예전 이명박 정부 때 DTI가 도입이 되었을 때보다 아무리 더 센 규제인 DSR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이미 투자자들이 다 몸에 익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윤 정부에서도 문 정부 때처럼 가계대출 총량 규제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DSR에 맞춰서 대출 한도 줄여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총량 규제가 나왔다라는 건 원래는 이런 스탠스로 가지 않으려고 우리는 정상화 시킨다라고 했다가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 약 처방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대출 때문에 집값이 잡히겠냐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굉장히 단기적인 처방은 있었을지 몰라도 계속 그 집값을 잡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율 자체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그래도 집값이 오르네? 그럼 전세율 자체가 이제 70%가 넘어가니까 그럴 바에야 내가 집 사는 게 낫지 않아? 이런 게 됐었고 이명박 정권 때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있었어요. 1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규모 공급이 있다 보니 그리고 전세가율도 40% 정도로 낮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시장 상황이 맞아져서 집값이 잡힌 거였는데 꼭 이 DTI 규제 때문에 집값은 잡힌 게 아니고 전반적인 다른 공급의 상황도 있었고 전세가율이라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잡힌 거고 그러면 지금 윤 정부는 어떤가? 지금 전세가율이 약간 애매한 상태입니다. 한 50에서 60%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이명박 정권 때처럼 전세가율이 낮아질 건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높아질 건지는 사람들이 예측을 못해요. 근데 왜 이런 극약 처방이 나왔냐? 전세금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전세가도 계속 오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더 센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집값이 안 잡히는 거 아니야? 가계부채 총량이 계속 느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출 규제가 온다고 해서 내 집값이 잡힌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처방일 거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가 언제 오는지를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렇게 약간 대출 규제가 되면은 시장이 약간 주춤할 거거든요. 주춤하게 되면 꼭 팔아야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꼭 팔아야 되는데 대출 규제에 맞물려서 못 파는 물건들이 싼 매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잡으시면 돼요. 그걸 잡으셔서 내년에 잔금 치시면 되는 거죠.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여러 전략들, 대출 꿀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실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시행되는 은행에도 여러분 규정만 잘 해석해서 이걸 은행인에게 설득하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아닌 걸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매도 어떠한 이제 꿀팁이라든지 그리고 생애최초 후순위 주담대도 막힌 것 같지만 가능한 방법들, 즉 우리가 기존에 배웠고 알고 있는 방법들이 이제는 다 막힌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시장이 이러한 꿀팁들과 빈틈 전략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 이제 월부에서 풀패기 대출력 특강 수업을 했었는데요.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를 향한 굉장히 많은 대출들이지만 꿀팁들 그리고 꼭 알아야 하는 빈틈 전략까지 세세하게 담은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렸으니 지금 시장에서 나는 꼭 기회를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출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출 지식, 잘못된 대출 지식이 아니라 대출 지식은 바르게 갖고 있고 업데이트된 대출 지식에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좋은 빚, 입지력이 바탕이 된 좋은 자산에 스며든 좋은 빚은 대출력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대출력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출력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입지에 저평가된 입지를 잘 찾으셔서 내 집 마련에 결국 성공하실 거고 갈아타기에도 성공을 하실 겁니다. 지금은 대출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뉘어지는 시장이 됩니다. 더더욱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벌어지는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참 투자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그렇군요. 갑자기 규제가 나와가지고 오늘 오전에 모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은행장과 다 모여서 금융감독원이나 금감위에서 이제 더 이상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하지 않고 은행 자율적으로 더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은행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은행 자율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실수요자는 무조건 보호해라. 대투자 방지로 해서 투자라든지 또는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위주의 대출은 이제 다 막힐 것 같아요. 왜냐면 실수요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건 실수요자에 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는 하되 나머지를 주어라 이런 말로도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은행 너희들끼리 맡겨놨더니 이게 상품별로도 너무 이제 고객들이 혼선이 된다. 이것도 어느 정도 너무 상이하게 하지 말고 맞춰봐라. 이렇게 된 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그냥 규제를 다주택자 규제 쫙 하고 그 다음에 뭐 1주택 규제 딱 하고 이렇게 해서 은행 전반적으로 규제를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자율성을 준다는 게 모호한 표현이네요.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이거는 은행 자율적으로 너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던진 거지.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오늘 9월 10일 날 말을 했으니까 이번 주부터나 뭐 다음 주부터 바로바로 적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은행에 가서 상황에 맞게 알아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그럴 거예요. 이제는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은행은 되고 안 되고가 모든 은행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기는 해요. 다주택자에 관한 거는 뭐 거의 안 나올 거고 1주택자에 대한 것도 진짜 지금 당장 필요한 실수요자 요건이 안 되면 안 나올 거고 중천조공 때문에 자율로 나왔다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실수요자라고 판단을 하면 해주겠죠. 임대인이 임차인을 소개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안 되지만 전세 입자가 즉 임차인이 가서 나는 여기 실거주하려고 들어왔는데 전세 대출 열어주세요 하면 열어주겠죠. 아 그러네. 그런 식으로 꼼수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든지 서민 실수요자 요건을 맞추는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을 확증하기 위한 서류들이 난무할 것 같아. 지금도 이미 청첩장 나오고 이혼 서류까지 등장한 마당에 어떻게든지 만들 것 같지 않아요?